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심리학으로 푸는 대북인식장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심리학자로서 한국인의 심리, 혹은 나아가 이제 북쪽 사람들의 심리, 이걸 연구를 이제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꼭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한국인들이 북을 인식할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잘 못한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대북인식 장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한반도 전문 기자인 일본인 시게무라 도시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를 취재해온 내 경험에서 보면 북조선 관련 신문 기사의 대부분이 오보 또는 미확인 정보이다. 특히 한국 매스컴이 전달하는 북조선 관련 미확인 정보의 대부분은 오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북조선에 대해 아무리 나쁘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북쪽 사회에 대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가치 평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또 한국 사회에 북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난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지, 지금 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웃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왔다.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이걸 결정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잘 지내야 되겠다, 또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될 거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 같이 지내면 안 되죠. 싸워서 쫓아내든가 끝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웃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해를 했다, 내가. 집 앞에 맨날 쓰레기를 누가 버리고 도망치는데 이웃집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가 말했듯이 미확인 보도, 잘못된 오보, 추측성 기사, 악의적인 왜곡 보도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사실 한국 사회는 반공을 국시로 하다 보니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 넘게 북에 대해서 계속 악마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마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여서 북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켜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북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북 관련 전문가들이나 평화통일운동에 관련 있는 분들이 북과 관련해서 북맹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 북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전혀 모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맹이라는 건 장님이라는 뜻이죠. 북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과 같다. 한국인들이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식, 갖고 있는 이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모른다고 해야 된다, 북에 대해서. 이래서 이제 북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국 사회에서는 북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의심하거나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때 북의 무란봉 악단인가요? 거기 현송월 단장? 이분이
뭐 뭘 잘못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었죠. 총살당했다. 이런 보도가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쫙 퍼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평창 올림픽 때 그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근데 정정보도 안 나옵니다. 물론 손해배상도 없어요. 남쪽에서 그런 보도를 했으면 대형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 전남도지사가 죽었다. 뭐 이런 보도를 잘못했다. 그럼 뭐 정정보도도 해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보를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소설 같은 걸 써도,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도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의심하거나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국의 언론, 또 국민들도 그런 언론 보도를 대체로 그냥 받아들여요. 북은 나쁘게 얘기하면 다 진실 같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브루스 커믹스 같은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마치 백지수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에 관해서는 어떤 나쁜 말,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지수표에 뭐 글 쓰듯이. 그래서 다른 영역은 몰라도 북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지독한 북맹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북에 대한 심각한 거짓 정보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거짓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예를 들면 아까 누구가 이제 뭐 잘못해서 총살당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감정을 느껴요. 야, 이런 나쁜 놈들, 미친 놈들 아니냐 저것들이. 어떻게 그래도 그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기관총으로 쏴주겠냐. 그 순간 화가 나죠. 근데 좀 지나서 그게 잘못된 얘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설사. 혹은 안 밝혀지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는 잊어버려요. 정보는 잊어버리지만 뭐가 남냐면 감정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북쪽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그 정보들은 거의 잊어버려도 북에 대한 악감정은 남아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연인들이 막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웠다. 그럼 헤어질 때쯤 감정이 엄청 상해 있는데 너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그러면 일일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 다 기억은 못해요. 과거에 다 잊어버렸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큼은 이미 너무 나빠져 있죠. 이거랑 똑같은 일이 한국 사람의 경우 북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서 생긴 감정들,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뭐 지금 설명해봐라, 네가 갖고 있는 인식을. 그러면 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기분 나쁘고 뭐 재수없고 뭐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게 일단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있는 북에 대한 악마화인데, 북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발언하면 안 되죠. 뭐 긍정적인 평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위험해지니까 자기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현상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북은 이미 안 좋은 나라라는 악감정이 형성된 상태니까 더더욱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겠죠. 뭐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뭐 못된 며느리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미운 거 아니겠어요? 일단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미운 털이 일단 박히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해석을 나쁘게 합니다. 야, 저거 참 못돼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무슨 행동을 하면 야, 저놈들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자면 북쪽의 이제 집단 체조나 혹은 집단 예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군무, 무용 이런 걸 보면 줄 잘 맞춥니다. 몸 착착 잘 맞춰요. 그럼 한국 사람들 그러죠. 야,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저럴까 애들이.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으면 저렇게 줄을 잘 맞출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북쪽에 대해서. 근데 미국 애들이 어떻게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러시아 옛날 소비에트 때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볼쇼이 무용단이라든가 마린스키 무용단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무용단이 와서 한번 군무할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맞추거든요, 줄을. 그럼 얘네들이 칭찬을 막 늘어놓습니다. 막
수십 명이 마치 하나와 같았다. 일사불란한 자세, 아름다움의 극치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한다 이거죠. 야, 역시 서방무용단은 못 따라가는 쟤네들만의 정말 뛰어난 저런 군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소련에 대해서도 적용을 안 하는 기준을 북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기 전에 일단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래서 저놈들은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북맹을 계속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비정상적인 증오가 한국 사람들을 북을 모르지만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심리에 빠뜨린다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웃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웃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잘. 근데 미워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북사회를 잘 아나 라고 봤을 때 잘 모릅니다. 일단은 북은 사회주의 사회 아닙니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근데 사회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또 북쪽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주체사상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게 이제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주체사상이 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읽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또 북쪽 사회가 어떤 시스템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뭐 이런 거 다들 알고 있느냐 잘. 아까도 말씀드렸지 거의 모르죠. 하지만 모르지만 알려고 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사회주의를 미워하고, 또 북쪽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북쪽을 미워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증오심이 있죠. 이거는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증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증오가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모르지만 미워하는 이상한 이제 증오심이 있어요.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북맹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좀 더 파고들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맹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식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인식을 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인식장애라는 말은 사고장애라는 말과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식 중에 고차적인 인식은 바로 그게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고차적인 인식을 통해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식장애가 있다는 말은 이제 사고장애가 있다 하는 말과 이제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인식장애가 지적 능력의 문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을 잘 못한다 저 사람이. 그럼 못 배워서 그렇다. 뭐 학력이 낮아서 그렇다. 혹은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식장애는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적 능력이 정상의 범주에서 크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학력, 지적 어떤 수준 이런 거하고 인식장애는 비례관계 있지 않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광신도 집단 같은 경우에 뭐 교주가 이제 광신도 집단을 이끌다가 집단으로 뭐 다 자살하자 해서 천국 가자 해서 싹 자살한 그런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집단을 들여다보면 학력이 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뭐 대학 교수, 뭐 이제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지식인들. 극단주의 집단, 광신 집단을 들여다보면 고학력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식장애는 사실 지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암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아시죠? 암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죠? 부인하죠, 부인. 아니다. 근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적 능력? 학력?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불안이 진짜 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처음에 암 진단 받으면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야, 일단은 왜?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불안 수준이 낮으면 그래? 아, 뭐 암이야? 뭐 이제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나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지적인 수준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고학력자라도 뭐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이 사람은 인식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데서 왜곡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식장애는 단순한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 문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에 관해서 인식장애를 갖게 되는 원인, 즉 대북 인식장애의 원인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포입니다. 공포. 한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북에 대한 비정상적인 증오와 혐오의 분위기가 이제 넘실대는 사회죠. 근데 국가보안법이 일단 없어도 사회 분위기가 이러면 굉장한 이게 압력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 사회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야구장에 갔는데 이쪽은 뭐 무슨 팀, 이쪽은 무슨 팀인데 잘못 갔어요. 그래가지고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반대쪽에 가서 잘못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를 쳐서 와 하면 일어나서 만세 부르려 되잖아 보통. 근데 그게 돼요? 그 자리에서? 사회 분위기상 거기에 분위기상 못합니다. 그때는 딱 자제하게 돼요.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해요. 사회 분위기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근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70여 년 넘게 북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증오와 혐오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섣불리 진실을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허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북을 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욕하면 안전하죠. 그게 진실이냐 허위냐를 떠나서 일단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북을 비난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 이거는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위험한 행위입니다. 두려운 거죠. 돌팔매 맞기 딱 좋은 거죠. 욕 얻어먹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북에 관련해서는 진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두려움을 줄 거냐 아니면 안정감을 줄 거냐 하는 기준을 놓고 북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두려운 진실보다는 안전한 허위를 선택한다는 거죠. 사실 보수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북에 관해서 계속 보도하는 거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저거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황색 언론이 맨날 거짓 보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언론이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안 믿습니다. 저놈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언론이니까 안 믿어. 근데 그 언론사에서 북에 관해서 하는 얘기는 믿어요. 그것도 이중 기준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극우 언론이 하는 여러 보도들은 의심하지만 북에 관한 보도는 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이중 기준인데 왜 그게 되냐 하면 바로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의심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움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북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댓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바로 이제 몰매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북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비판적 사고, 또 의심을 하거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겠다는 태도보다는 일단은 편하게 그냥 믿는 거죠. 믿으면 일단 안전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북에 대한 비정상적인 증오와 혐오 분위기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때 심각한 편향 같은 걸 겪는 겁니다. 의심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죠. 아 그래 이게 믿는 게 편하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분위기 말고도 한국 사회는 냉전 체제가 남겨놓은 낡은 유산이 있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국가보안법에서는 북쪽 사람들을 접촉하면 걸려요. 회합통신죄에 걸립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갔는데 북쪽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행 온 혹은 저게 이제 나온 북쪽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입장에선 저런 기회가 온 거죠. 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북의 영화, 북의 소설, 북의 언론, 보도 이런 거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북쪽 사람들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어울려 놀다 보면 북쪽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우리 같은 북쪽 사람들 만났다, 같은 동포를 만났다. 빨리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술 한잔 해야지 이럽니까? 야, 북쪽 사람이야. 쟤들 피해. 이렇게 나오죠? 왜? 잘못 만나고 돌아오면 회합통신죄 걸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독일에 유학 갔던 지식인들이 대거 잡혀서 동백림 사건이라 그래서 뭐 간첩단 사건으로 묶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는 북쪽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독, 서독 이게 같이 막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던 때라서. 그러니까 쉽게 접촉할 수 있으니까 호기심에 접촉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빌미가 되는 거예요. 간첩으로. 자, 이런 사건들이 뭐 이제 한두 개가 아닌데 어쨌든 회합 통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북쪽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비유를 들자면 이웃집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접촉하면 법으로 처벌받는 거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제7조 고무찬양죄가 있죠. 고무찬양죄. 예전에 한 재미동포 교포가 그 북을 여러 차례 방북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강연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대동강 물이 맑더라. 또 북쪽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더라 요새. 그래서 이제 조사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로 고무찬양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그 당시에는 그 강의를 종북 콘서트로 규정했어요. 토크 콘서트인데 종북 콘서트라고 대통령이 규정을 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분은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아직도 못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 물론 지금의 정부라면 현재 그 정부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때 걸리게 만든 법이 바로 고무찬양죄예요. 북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바로 고무찬양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만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있었죠. 경제가 더 좋았습니다. 한국보다. 그래서 간혹 북에 이렇게 잘못해서 어선 타고 넘어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로. 근데 그 사람들이 북에 머물다 보면 남쪽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북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못하죠. 못하다가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딱 마시면 그 얘기를 꺼내요. 야, 갔더니 걔네들은 우리보다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딱 신고 들어가서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보안법이니 뭐니 하는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막걸리 마시면 걸린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북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무찬양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경우 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 긍정적인 발언, 혹은 뭐 있는 그대로의 발언조차 주저하게 되는 거죠. 사회 분위기를 넘어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 국가보안법,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북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인식, 합리적인 인식을 하기 힘들어하죠. 공포 때문에 거의 왜곡된 인식을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걸리지 않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선택이 계속 되다 보면 당연히 북맹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인데 어떤 분들은 과연 공포가 그렇게 인식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포가 인식을 상당 부분 좌우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뭐 판문점에서 한 것도 치면 3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북쪽 사람들에 대한 또는 북쪽 사회에 대한 나아가 북쪽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 보시듯이 KBS 여론조사에 하면 이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의 지도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대답이 무려 80%에 육박했어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대답이 77.5%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정상회담 전에 북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을 때는 막 미워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고 신뢰한다는 대답은 거의 없었죠. 근데 정상회담 이후에는 신뢰한다는 대답이 77.5%로 올라갔어요. 또 대북 신뢰도도 정상회담 전에는 신뢰가 14.7%에 불과했고 불신은 거의 80%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정상회담 이후에는 신뢰가 거의 70%, 65%, 불신은 28%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게 다시 나빠졌거든요. 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왜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계속 이렇게 변할까? 그러니까 한반도가 화해 무드에 있을 때하고 긴장 국면에 있을 때하고 왜 사람들의 대북 인식이 이렇게 요동을 칠까?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졌다 이러잖아요. 이건 공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풀리면 사람들이 덜 무서운 거죠, 이제. 야, 북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거나 진실을 알려고 하거나 진실을 얘기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다지 이거 처벌받을 일이 아니겠구나. 대통령도 뭐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세상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네. 순간적으로 공포가 완화되죠. 이 상황에서 심리가 확 변하는 겁니다. 공포가 이제 눌렀던 것이 이제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났죠. 뭐 김정은 위원장 똑똑해 보이대? 유학 갔다 와서 그런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났었거든요. 근데 2018년 정상회담 직후에는 그런 얘기를 식당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옆에서 막 화내는 사람도 없어요. 뭐 대충 뭐 그러려니 하죠. 이게 바로 사회 분위기예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공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심리가 변화하면서 인식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는데, 자, 어쨌든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공포가 사람들의 인식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포가 인식장애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도 과거부터 지적해 왔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그 프로이트, 물론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제 성역설, 기본적으로 성본능설인데 잘못된 이론입니다. 근데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론에서 그 성본능과 관련된, 성욕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본다면 프로이트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가 뭔지가 드러나는데요. 자, 오이디푸스 이론 잘 아시죠? 아들은 기본적으로 엄마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증오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한다 그랬습니다. 왜 근데 그런다고 했을까요? 그 원인을 프로이트는 공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프로이트는 거세 공포란 말을 썼지만 거세자 빼고 본다면 결국 공포예요, 공포. 자,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메커니즘을 하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미워하는데 아빠가 폭력적이고 무섭다. 만약에 엄마 편을 드는 게 들키면 아빠한테 연락이 맞는다. 이럴 경우에는 아빠랑 자기를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빠 쪽으로 붙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포에 의해서 아버지의 가치관, 사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죽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죽일 만큼 미워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한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허구를 실제로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한 것은 바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폭력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성을 지킬 수 없게 만들며 그로써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왜곡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이겁니다. 공포입니다. 폭력이 물론 이제 점재돼 있죠. 공포 뒤에는 이제 폭력이 따라올 거라는 것 때문에 공포가 있는 건데 어쨌든 공포라는 감정이 있으면 사람은 허구를 실제로 받아들여요. 즉
안전한 호의를 받아들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죠.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합니다. 자, 에릭 프롬도 결국 강조한 게 뭐냐?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공포가 지식이나 정보의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 한국 사회는 그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은 10%좀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7,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그걸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걸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죠. 사실 한국 노동자들도 마음속으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가입을 못하죠? 북유럽처럼 왜 70%가 가입하지 않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탄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진급에 불리해진다든가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유형 무형의 탄압이 온다든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면 빨갱이나 종부로 몰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10% 선에서.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큰 작용을 한다고 봐요. 공포도. 근데 북유럽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공포가. 노동조합에 노동자가 가입한다고 그거를 나쁘게 보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그걸 실제로 가입한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탄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유럽 같은 경우. 또 사회적으로 몰아서 빨갱이로 몬다? 이런 것도 없어요. 따라서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가입할 때 그냥 순수하게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고 가입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리냐 허위냐, 이걸 따져보고 진리면 받아들이면 그만이라 이겁니다. 근데 한국 노동자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떤 걸 받아들일 때 따져보고 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네? 이게 맞네?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 이걸 받아들이면 뒤끝이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걸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 혹은 부정적인 인식들 여기에도 저는 공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북에 대해서 그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있는 한 한국 사회에서 북에 대한 인식장애는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도 북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촉도 하고 북의 정보도 북의 인터넷 사이트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북의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고 서로 만나서 대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는 칭찬을 해도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회가 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비로소 북에 대한 인식장애는 사라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인식장애는 상당히 남아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다시 2018년 정도로 돌아간다면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려면 결국 국가보안법 같은 게 사라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최소한 평화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북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한국과 북은 남쪽과 북쪽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 우리랑 다르다 이 사람 이렇게 느끼지만 북쪽 사람을 만나면 일단 아, 나랑 같은 사람이네 비슷하네라고 느낍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도 통하고 약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도 제주도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하는 거 이상으로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말 잘 통합니다. 문화가 비슷해요. 문화가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질감을 금방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냐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70년 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고 북쪽 사람들은 70년 넘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한마디로 사회제도가 남과 북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심리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커요. 아주 작은 소집단에서도 이 소집단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규칙 같은 게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변합니다. 뭐 속된 비유를 하자면 고스톱 칠 때 점백일 때하고 점천일 때 사람들 심리가 달라요. 쳐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소규모 고스톱 집단도 규칙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금방 변합니다. 근데 사회 제도는 어때요? 이런 어떤 사회 규범, 규칙, 이게 아예 제도화된 겁니다. 제도화돼서 굳어져 있는 게 사회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의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그 제도가 70년 동안 변화하지 않았다, 거의. 그러면 70여 년간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으니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일단 남쪽과 북쪽이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한 가지 예만 들면 남북은 고용, 노동, 경제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 뭐 북에는 임금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다만 생활비라는 개념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 사람들이 나오는 책에서 제가 뽑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북은 사회주의 사회고. 근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죠.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서 사적 소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마우스, 스마트폰 이런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사적 소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사적 소유가 안 되냐면 생산수단, 그러니까 공장, 기업, 뭐 거대한 어떤 자본, 뭐 그런 것들은 사적으로 소유를 못 해요. 토지도 안 됩니다. 사적으로 소유가. 자, 이런 식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요. 북은 법률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가능하죠. 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이 생기게 되는데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죠. 예를 들면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노동력을 팔아야 됩니다.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 대신 뭘 받아요? 임금을 받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는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내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북은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요. 공장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다 국가 소유거나 협동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있고 자본가가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 가서 뭐 주인한테, 이 자본가한테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북쪽은. 그래서 북쪽 노동자들은 임금이란 말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판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느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남쪽과 북쪽은 상당히 많이 심리적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임금이란 개념을 모른다 그래서 잘못됐다, 저 사회는, 저 북쪽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거죠. 이건 존중해야 될 문제지, 서로 이해하고.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보름달 좋아하잖아요. 보름달에 축제도 열고 뭐 추석도 있고 뭐 보름달 뜨면 둥근 달 좋다 이러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 좋아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을 무서워해요. 서양 공포영화 보십시오. 항상 공포영화에 드라큘라든 뭐든 등장할 때는 보름달 떠 있어요. 서양에서는 보름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한 공포영화사 이름은 풀문이에요. 자,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너희는 보름달을 무서워하는 거야? 이 예쁜 달을 너희들 바보 아니야? 미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존중하면 돼요. 아, 다르구나. 우리랑 문화가 다르네. 근데 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우리랑 개념이 다르고 심리가 다르고 뭐 생활 양식이 다르고 이러면 일단은 아,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저렇구나.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야, 저것들은 역시 이상해. 틀려먹었어.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게 작용하고 있냐면 우월주의 같은 게 작용합니다. 우월주의. 한국 사람들의. 한국은 이미 잘 된 나라고 북은 이제 이미 망한 뭐 거지 나라? 이렇게 보는 우월주의가 작용해요. 내려다보는 시선. 그러니까 우월주의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그걸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이해하게 되죠. 내가 상대방을 나랑 동등한 평등한 존재로 본다면 그 사람하고 나이가 내가 다른 점이 있으면 아, 나하고 상대방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인식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면 차이가 발견되면 그 차이가 틀렸다는 거로 됩니다. 야, 너는 역시 틀렸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월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왜냐하면 차이나 다름을 잘못되었다, 틀렸다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는 특유의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한 우월주의가 이렇게 심한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질 중심적 사고, 돈 중심적 사고를 하죠. 일종의 저는 이것도 한국인들이 북과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식장애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고장애. 돈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걸 돈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저거 얼마냐.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들어올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중심으로 사고해요. 물론 이제 이런 돈 중심적 사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들면 한국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행복도 돈을 기준으로 바라봐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돈이 행복이라는 말은? 사실 조사를 해보면 여러 연구들은 부유한 나라들 사람들,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정신건강이 더 나쁘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또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세계 1위죠. 근데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들도 우리보다는 자살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행복이 곧 돈이라면 이런 결과들은 나오면 안 되죠. GDP 수준이 높은 부유한 나라들은 당연히 정신건강이 더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살률도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행복은 곧 돈이 아닙니다.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에 또 이제 집착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돈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사고를 돈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유럽 나라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읽은 책에는 그런 것도 나와요. 한 나라에서 돈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북유럽의 한 나라인데 0%가 나왔답니다. 관련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만 해도 돈을 행복과 연관지어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한국에 이제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이런 경향이. 제가 이번에 책 나온 거에서도 썼지만 북쪽 사람들도 돈을 행복과 잘 연결짓지 않습니다. 한국이 좀 유독 심해요. 그런 게. 특히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런 것도 역시 한국 사람들이 돈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돈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가치를 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다 돈이에요. 아, 이거 가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얼마짜리야부터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하죠. 그 사람이 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혹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우아하고 이제 떠받들고
돈 뭐 없는 사람들은 뭐 이제 무시하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조사해 보면. 근데 저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 그 사람들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평가했을 때 미국이나 북유럽 사람들은 가치가 높은 사람이고,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가치가 낮은 사람이니까 차별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중적 태도가 있어요. 돈 많은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러러보고, 돈 없는 나라 사람들은 내려다보는, 이런 식의 이중적 태도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라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나라도 똑같겠죠. 돈 많은 나라는 올려다보고 돈 없는 나라는 내려다보는, 한국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이 우월주의적 시각이 있는데, 북을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어때요? 뭐 한국 사람들의 이해, 인식 속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북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쪽이 그래도 80년대까지는 한국하고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었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부터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우리 이미지에 북이 거지 나라,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 확실히 박히게 된 계기는 고난의 행군이었죠. 근데 고난의 행군도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2005년부터 조금씩 좋아지면서 2010년 이후는 눈에 띄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여러 차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미 고난의 행군 때 딱 박혀진 그 심리가 있어요. 북은 가난한 거지 나라, 뭐 꽃제비가 있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쪽 사회 하면 일단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심리가 생깁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눅이 들고, 돈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는 거랑 같은 심리인데, 북쪽 사람들 그럼 일단 우리보다 가난하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월주의적으로 바라봐요. 아유, 뭐 너희들 뭐 밥은 먹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올바른 시각은 당연히 아니죠. 경제력만을 가지고 나라를 비교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GDP 같은 거로 비교하는 건 더 잘못인데, 어쨌든 북이 설사 우리보다 좀 가난하다고 치더라도 그게 내려다볼 근거, 우월주의를 가져야 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돈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북을. 사실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점점 이제 떨어진다,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게 조사에 나오는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 높아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싫냐 그러면 돈 없어서 싫다는 거예요. 북쪽 가난한데 통일되면 내 돈 뺏길 거 아니냐. 그게 싫다. 한마디로 통일도 뭘 기준으로 바라보냐. 돈을 기준으로 바라봐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통일 찬성, 나한테서 돈 빠져나가면 통일 반대, 이런 식으로 돈 중심으로 통일을 바라보죠. 그런데 이제 북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젊은이들은 가난한 나라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돈. 우리나라가 마치 그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하고 같이 연방국가를 만든다? 이러면 싫어 뭐 이런 거랑 지금 젊은이들의 심리는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저 가난뱅이들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 돈 뺏기겠지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반대도 좀 심하고 심해지고 있고, 또 북에 대한 우월주의도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돈중심적 사고를 할까 하는 건데, 그거는 한국 사회가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극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생존 불안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불안이에요. 한국 사람들 다들 그런 불안이 있죠. 의식주와 관련된 불안,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과 관련된 불안, 이게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굉장히 심하죠. 청년 실업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든 층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뭐 주택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생존 불안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개인이 개인의 삶을,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생존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라는 불안이 굉장히 심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불안은 뭐냐면 존중 불안이에요. 이 존중 불안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남들한테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 즉 존중받을 수 없다.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남들한테 무시당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즉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위계나 계단, 층계 이런 걸 올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존중받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무시당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삶을 원하냐 그러면 중산층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들여다보이냐면 저 정도 살아야, 저 정도 레벨에 살아야 어디 가서 나 저렇게 이렇게 살아요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살면 남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위축되진 않는다. 남들을 볼 때. 아주 잘 살지 못해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거의 꿈이 뭐 이제 중상류층이라 할까요? 글로 잡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 돈을 많이 못 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거다. 즉 인간 취급 안 해줄 거고 무시할 거다라는 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서 저는 생존 불안보다 오히려 존중 불안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불안이 한국 사회는 다 심한 사회예요.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다 심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너무 심하다면. 근데 이거 여기서 도망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믿을까요? 돈인 거죠.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려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생존 불안 안 느껴요. 또 돈을 조금 벌어서 생존 불안을 해결했다 쳐도 어느 정도 돈 더 벌어야 됩니다. 왜? 생존 불안에서 벗어날 수준으로는 사람 대접 못 받거든요. 더 많이 벌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돈이 많건 적건 한국 사람들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일단 생존도 가능해지고 또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 못 벌면 굶어 죽을 까고 사람 대접 못 받을 까고 하고 살아야 되는 게 한국 사회인 거죠. 이런 사회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이 과도할 정도로 심해요. 뭐 제가 비유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단군 이래 최고조에 도달했다. 한국인들의 돈에 대한 욕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한국인들의 돈에 대한 욕망은 그 자체로 돈 자체에 대한 욕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핵심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에요.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과도한 돈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욕망이 사고를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간단한 예로도 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밥을 굶었다 내가 몇 끼. 한 2끼 정도 굶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럼 밖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 눈에 뭐만 들어옵니까? 식당 간판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뭐 먹을 거와 관련된 것만 계속 보여요. 또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바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 스마트폰에.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사람들 스마트폰 자꾸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뭘 쓰지? 자, 욕망이 강하니까 그쪽으로 사고가 집중되죠. 뭐 이건 연애한 사람들은 더 잘할 겁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 생각만 자꾸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이미 욕망이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욕망이 강하게 형성되면 그쪽으로 사고가 집중돼요.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욕망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가치도 욕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보통은 잠깐 그랬다가 사라져요. 밥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욕망이 사라지니까 식단 간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요. 정보가. 또 스마트폰 바꾼 다음에는 스마트폰만 보지 않고 또 딴 것도 보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욕망이 강렬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어떤 욕망이 강렬해졌을 때는 사고가 그걸로 집중되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좀 있으면 다시 정상화되니까. 근데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한국인들 경우 최소한 아무리 소극적으로 잡아도 90년대부터는 심각해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20년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이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한국인들을 지배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죠. 아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고를 할 때 다른 걸 기준으로 사고를 못하고 돈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인식장애입니다. 이것 자체가. 자, 어쨌든 이 돈 중심적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도 돈을 중심으로 평가해요, 계속. 사실 북이 다른 거랑 평가하면 우리보다 앞선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 세속적 기준, 돈, 특히 이제 GDP, 자본주의적 기준,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북쪽은 그냥 못 사는 나라, 한국은 잘 사는 나라. 따라서 쟤네들은 깔봐도 돼, 내가. 나는 우월해. 쟤네들은 실패했어. 쟤네들은 열등해. 이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계속 북을 내려다보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거의 우월감 중독에까지 빠져 있다. 제가 이렇게 보통 평가하는데, 이 우월감 중독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한국은 다층적 위계사회라고 말씀을 여기다 PPT에 써놨는데요. 사실 이번에 새로 집필한 원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다층적 위계사회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근데 다층적 위계사회라는 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한국은 피라미드가 있으면 100층짜리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2, 3층이 아니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피라미드가 2, 3층이었어요. 끼케야. 조금 더 세분화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시대에는 지주와 소작인, 지주와 농민 이런 식의 층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적 어떤 불화를 기본으로 한 층이랄까요? 단순한 다층이에요. 다층이 아닙니다.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하냐? 층이 막 쪼개집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만의 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 안에서도 엄청나게 층이 갈립니다. 화이트 칼라 노동자, 블루 칼라 노동자가 갈리고, 화이트 칼라 안에서도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등으로 쭉쭉쭉 층이 갈려요. 또 일반 생산직 노동자도 대공장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기업 노동자, 실업자, 심지어 비정규직 등등으로 층이 갈립니다. 이렇게 한국이 다층적 위계사회가 된 이유는 소득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부자들, 소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득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층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980년대만 해도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9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약. 자, 이렇게 되면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이 서로를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같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요. 바깥 사람들이 보더라도 두 사람은 같아요. 그냥 직장인, 화이트 칼라 노동자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은 60만 원 받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를 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제 서로를 다르다고 느낍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은 급이 달라요. 여기서 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 내에서 혹은 사회 집단 내에서 옛날에는 그냥 동일한 노동자 이렇다면 그 안에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잘잘하게 층이 갈려요. 계속. 그래서 저는 100층 이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비유하자면 한국은 이제 100층짜리 위계사회가 돼버렸다. 자, 근데 100층짜리 위계사회가 됐다. 스카이캐슬에서 그 아빠가 집에 사갖고 들어온 게 피라미드죠.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100층짜리는 아니었지만 그걸 100층짜리 피라미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50층에 사는 사람이 어떨까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 위쪽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또 위쪽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도 있을 거예요. 50층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다층적 위계사회에서는 어느 층에 살아도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99층, 100층까지 올라가 살아도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뭐 지주와 농민, 소작인 혹은 뭐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식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농민들이 꼭 지주계급이 되겠다는 욕망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또 지주계급을 보면서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유 내 인생은 그냥 농민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 꼭 지주를 보면서 아 나 지주가 못 돼서 너무 괴로워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최소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됐죠.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정도가 단순한 위계사회에서는 층이 별로 없는 위계사회에서는 약해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정도가. 근데 다층적 위계사회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면 반대급부로 사람들은 뭘 원하게 됩니까? 우월감을 추구하게 돼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계속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따라서 나도 누군가보단 잘났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층에 사는 사람은 아래쪽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즐기는 거죠. 그게 우월감 중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서 우월감을 더 느껴보고자 살아가는 거, 이걸 저는 이제 우월감 중독으로 표현한 건데, 열등감을 만회하고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들 우월감을 추구합니다. 돈을 좀 더 벌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왜? 열등감을 그래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월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당연히 이제 느끼고 싶어 하죠.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그 인국공 사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걸 반대했죠. 근데 피라미드 사회에서, 다층적 피라미드 사회, 100층짜리 피라미드 사회에서 50층 사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계를 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치고 올라간다는 건 자기 위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밑에 사람들이 다 치고 올라와서 50층에 가 사라지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맨 밑바닥층에 가게 되죠. 그건 절대 견딜 수 없죠.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내 위계가 낮아지는 건 막을 수 있다. 한 흑인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 자서전에서. 흑인들은 자기가 볼 때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백인들이 날 무시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흑인들이 날 무시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래서 이제 흑인들은 백인들이 자기 무시할 땐 그렇게까지 반발 안 하지만 흑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팬다 이거죠. 자, 이 흑인이 묘사한 심리가 제가 볼 때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도 이 다층적 위계에서 위층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어느 순간 올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막 싸우겠다. 위층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저항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아래층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만큼은 싫어합니다. 자기 위계가 떨어지고 그만큼 우월감을 느낄 기회가 적어지고 열등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회의 대북 우월주의 그리고 대북 인식 장애를 낳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한국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월주의가 심한 건데요. 한국 지배층도 북에 대해서 우월주의가 심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 뭐 대통령도 체제 경쟁은 끝났다. GDP가 우리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지배층, 지금과 같은 뭐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한국의 소위 이제 극우 세력, 기득권층 이 사람들의 이제 대북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또 달라요.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하고 이 사람들의 우월주의 중에는 열등감에 기반을 둔 우월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월주의가.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첫째는
정통성과 관련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쪽은 누가 정권 수립의 주체였습니까? 이승만과 친일파들입니다. 반민특위가 좌절됐었죠. 근데 북쪽은 뭐 이유를 다 떠나서 건국의 주역들이 누구였느냐?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굉장한 정통성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게 사실 있죠. 남쪽 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방 이후에 이제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도 남쪽이 열등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남쪽은 해방 이후에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고 예속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오늘날에도 사실 미국에 관해서는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북은 뭐랄까요? 자주적이었다 그럴까요? 독립적이었다 그럴까? 하여튼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거를 거의 이제 쳐냈어요. 싫어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흔히 뭐 북이 소련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사회주의 강국에 꼭두각시였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이 소련이나 중국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고.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1세계라고 하는 자본주의 진영,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제2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근데 북은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북은 뭘 했냐면 비동맹 운동 쪽에 참가했습니다. 제3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도 아닌 비동맹 진영. 그래서 비동맹 운동에 북이 참가를 했는데 북은 제3세계 나라들의 국제기구였던 비동맹 운동에서 상당히 지도력을 발휘했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은 가입이 거부됐을 정도로 초기에 가입하다 그랬을 때 미국 식민지다 너희는 꺼져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미국 식민지 취급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과거에는 북쪽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심지어 자본주의 나라의 지식인들도 북을 더 좋게 평가했습니다. 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상당한 열등감, 외교 정치적인 열등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열등감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소극적으로 좀 잡으면 70년대까지는 북이 남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다. 이게 남쪽의 자본주의적 지표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노자 같은 분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정권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이 떨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에 가서 보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것저것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걸 듣고 쇼크 먹어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어린이 회관입니다. 그 북쪽에 가서 보니까 소년문화궁전이 있어요. 이후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가 그걸 듣고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어린이 회관 만들었었죠. 그래서 소년문화궁전은 사실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한 강사진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는 공간으로 어린이회관을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퇴색됐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따라가는 상황이었어요. 따라가는 상황, 남쪽이. 북쪽 경제를. 그래서 선경제건설 후통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남쪽의 지배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 이런 열등감이 있었죠. 자, 이제 남쪽이 갖고 있는 지배층의 열등감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거는 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사회주권이 흔들리고 소련이 무너진 91년. 그러면서 이제 북은 완전히 고립되죠. 사회주의 진영이 싹 사라지면서 비동맹 운동도 막 힘을 못 쓰게 되면서 거의 사라집니다. 고립돼가지고 굉장히 약해지고 한국은 반면에 소련이나 중국하고도 수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한국은 국력이 갑자기 신장되는 차원이었고 북쪽은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제 북이 고난행군을 하기 시작했던 연대가 이제 90년대죠. 자, 이렇자 한국의 지배층은 그동안 시달려왔던 열등감을 역전시켜서 강력한 우월주의 같은 걸 이제 표출하는 거죠. 333, 3년 안에 망한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통일 대박. 언젠가는 가서 다 먹을 수 있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들. 옛날에 느꼈던 그런 어떤 열등감, 두려움이 이제 완벽하게 우월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9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배층이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북을 바라본다. 근데 한국 주류층이 지금까지도 저는 열등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면엔.
열등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북에 대해서 개방하지 않는 거, 정보를. 그게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자, 만약에 여태까지 남쪽에서 말한 대로 북쪽이 그렇게 가난한 거지나라고 독재 국가고 뭐 사람들 맨날 죽이는 뭐 야만스러운 국가다. 그러면 정보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북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한국은 그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국이고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좋은 사회라면 북에 대한 정보 개방해봤자 한국 사람들 중에 그거 읽고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우리가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정보를 마음껏 입수할 수 있다. 그쪽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뭐 신문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인터넷 접속도 된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나미비아에서 무슨 영향을 받아서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북에 대해서도 열면 되거든요. 열어버리면 그만인데 자신감이 있으면 못 열잖아요. 저는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연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실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거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정말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열거든요. 아 그래요. 다 개방해줄게.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니들 떠들고 싶은 대로 다 떠들어봐. 이게 자신감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지금 뭐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고 북쪽 영화 차단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까지 요새 또 신문에서 떠들죠. 못 보게 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의 지배층들이 그러는 이유가. 일반인들이야 그냥 뭐 가난한 거지나라 이래서 이제 안 보려고 한다고 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허용을 안 하고 악착같이 막고 있는 21세기까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는 뿌리 깊은 열등감, 두려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면 열어야죠. 싹 열어서 갖고 들어와 봤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상당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북쪽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본다고 보거든요. 머저리나 좀비. 근데 진짜일까? 물론 입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입으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다 머저리고 좀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게 뭐냐면 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북쪽 사회, 북쪽 정권은 악랄한 반민중적인, 반국민적인 독재 정권이고 포갑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항을 안 하는 건 확실해요. 북쪽 사람들이 거의 저항이 없다는 건 확실하고 자기 정부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도 뭐 거의 이제 확실한데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전제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죠. 자기들을 맨날 감시하고 뻑하면 끌어다 고문하고 죽이고 학대하는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머저리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를 감시하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면 저항하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성을 상실하기 전에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은 저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모절이라는 겁니다. 좀비거나. 또 북쪽은 남쪽에서 흔히 얘기하는 3대 세습이라고 이제 하면서 독재자를 연달아 3명을 선택했다. 한 가문에서. 뭐 이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거잖아요. 여태까지 독재자한테 시달렸어요. 일대 독재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다음 독재자 또 그 후계자를 그 집안 사람을 또 뽑았어. 혈통으로. 뭐 남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실제로 얘기하면 더 이제 자세한 얘기가 필요한데 남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북쪽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를 맨날 괴롭히고 죽이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속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미쳤거나 머저리거나 좀비 아니에요? 만약에 북쪽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즉 자기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감시하고 학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하고 분노하는 정상적인 인간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게 바뀌어야 되느냐?
북이 정권이 정말로 반민중적인 정권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또 3명을 연달아 같은 가문에 선택했다?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북쪽 사람들이 머저리가 아니라면. 북쪽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의 정권과 체제를 지지하고 또 자기의 지도자를 선택해왔다 저렇게. 아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북쪽 사람을 만약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바라보죠. 내려다 보니까 이제 깔고 보면서 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상한 놈들이야.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괴롭히는데 저항도 안 하지. 또 자기를 괴롭히는 독재자를 연달아 선택하지. 저것들은 다 미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로는 북쪽 동포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식을 하는 걸 보면 북쪽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런 심리죠. 야, 내가 빨리 해방시켜서 너희 정치 체제를 새로 선택해주고 정권도 새로 구성해줄게. 지도자도 우리가 새로 뽑아줄게.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 너희가 받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월주의나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북에 대한 인식장애는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란 걸 전제하고선 북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대북 인식장애는 개선될 수 없다. 즉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북쪽 사람들을 완전히 뭐 좀비나 머저리처럼 내려다보면서 바라본다면 대북 인식장애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쪽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 맞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 우리가 욕하면 화내는 사람들이지 욕하면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왜 그럴까? 왜 저 체제에 지지를 보낼까? 혹은 자기 지도자를 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미리 밖에서 저놈들은 다 바보고 멍청해서 저걸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돼 하는 시각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월주의를 버리는 것이 대북 인식장애를 버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북 인식장애의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원래 아동기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유아기 때. 아동기도 아닙니다. 유아기 때. 근데 어른이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죠. 아동들이 자기중심적이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발달 단계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도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이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이 강해요. 근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중심성을 유발하는 원인. 공포와 불안, 자신감 결여, 자기 고향이나 나르시시즘, 뭐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중심성을 유발하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은 이 자기중심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강해서 계속 한국 사회의 눈으로 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주의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아왔고 개인주의 심리가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북쪽 사람들은 집단주의 심리가 강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거를 바라볼 때 아, 저쪽은 사회주의니까 우리랑 심리가 좀 다르구나. 집단주의가 더 강하구나 우리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것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 시스템도 우리랑 다르잖아요. 선거 시스템 우리는 보통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뭐 이제 나와서 막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두 당만이 아니죠. 여러 당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당 체제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양당 체제가 맞아요. 원리적으로도.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일단 이해관계가 상충해요. 아시다시피 자본가들이 이윤이 많아지려면 노동자들 임금을 줄여야 됩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면 자본가들의 이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는 적대적 모순이라고 그랬었죠. 어쨌든 자본가들이랑 노동자들이랑은 이해관계가 상충해요.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주의 나라들은 진보당, 보수당이 있는 겁니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보수당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진보당이 있는 거예요. 두 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 시스템이고, 선거도 두 당이 후보를 내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는 방식으로 경선을 하죠.
근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없어요. 즉 자본가 계급이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자본가 계급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생겼지만 사회주의에 있어 약간 이제 변형이 돼서 이 북쪽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본가 계급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당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당과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는 당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노동당 지배체제입니다. 북쪽 사회는. 당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당 내에도 당연히 이견이 있겠죠. 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견만큼 이게 적대적이거나 해결 못할 이견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쪽은 어떤 선거 시스템이냐면 당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한 명 후보를 내고 찬반 투표를 해요. 우리처럼 경선이나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내고 찬반 투표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정치 시스템이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르다고 보면 되잖아요. 저희는 사회주의고 우린 자본주의니까. 근데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저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북쪽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식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들처럼 명나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듯이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봐요.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면 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국도 특히 심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인식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꾸 한국, 특히 자본주의, 그것도 자본주의도 북유럽식 자본주의가 아니고 한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북을 바라봅니다.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장애가 생기죠. 다 이해 못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인식장애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인식장애의 원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정신병적 증오, 좀 세게 얘기하는 건데 비정상적 증오는 곧 정신병적 증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증오하는 거. 또 북쪽 사회를 지배하는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배격하는 거. 이번 청문회에서도 통일부 장관한테 이거 가지고 사상 검증하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북쪽 사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증오하는 거. 이런 증오들, 이건 정신병적 증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한국 사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에 대한 정보를 싹 개방했다 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안 한다. 그러면 북쪽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 교과목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북쪽 사회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혹은 북쪽에서 아예 나온 책을 보게 할 수도 있죠. 북쪽 사회에서 자기들을 설명하는 책들. 또 주체사상도 읽을 수 있겠죠.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소련이나 동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금서였어요. 금지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못 배웠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막스 ML주의 비판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ML주의를 비판하는 과목은 있었어도 ML주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과목은 없었어요. 막스 레닌주의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독일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선배들이 독일에 많이 유학 간 이유가 그거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갔어요. 마르크스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독일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지만 그런 거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고 나서 좋으냐 싫으냐를 선택하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한국처럼 접근도 못하게 해놓고 미워하게 만들지는 않았죠. 근데 한국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해놓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고 악수도 못하게 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도 못 듣게 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쓴 책도 못 읽게 하면서 그 사람 미워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집단적으로 볼 때 정신병적 증오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어놓고 다 공개해놓고 알게 하고 안 다음에 본인이 미워하든 말든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하루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악법입니다. 악법. 이런 비정상적이고 정신병적 증오를 낳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북인식장애의 또 하나의 원인은 당연히 무지도 꼽을 수 있겠죠. 한국은 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이 거짓말로 왜곡한 그런 정보들이 막 휩쓸고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2018년 이후에는 북에서 그 뭐 발표를 하잖아요. 성명서 같은 거. 그러면 신문에 간혹 전문이 나와요. 뭐 김여정 부부장의 전문, 뭐의 전문. 그러면 그나마 그 전문이 나오면 좀 읽으면서 아, 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전문도 못 봤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해설해 주는 걸 봤지. 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거짓 왜곡 정보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사회는 북에 대해서 정보 개방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자, 남쪽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일부는 그런 얘기 하면 저쪽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 그러는데 그건 유화적 발상이잖아요. 애들끼리 싸울 때, 그죠? 먼저 선행을 하기보다는 네가 먼저 해, 안 그러면 난 안 해. 뭐 이런 식의 유화적 발상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타인이 뭐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개방해야죠. 지구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개방을 안 한 나라는 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나라들 우리가 금지돼 있나요? 옛날에는 일본 거 좀 금지돼 있었지만 또 일본하고도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본 거 다 풀려서 다 들어오죠. 미국 거 다 들어오죠. 러시아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중국 것도 들어오고. 유일하게 북쪽 거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북쪽 책을 읽다가 걸리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는 그냥 열어야 된다. 통신, 방송, 신문, 인터넷 접촉, 그 다음에 뭐 북쪽 사람들하고 할 수 있으면 카톡도 하고 그냥 다 열어버려야 된다, 싹. 그래서 북쪽에 열든 안 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정보 개방을 하자. 그래서 북쪽에 대한 정보부터 일단 입수하자. 아까 일본인 기자가 얘기했듯이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일단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정보부터 취득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북과의 접촉이나 왕래를 해도 되게 하자 이거죠. 자유왕래 같은 거.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접촉과 왕래는 무조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개별 관광을 넘어서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왕래하는 거, 이 자체로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일단 팩트, 사실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에. 그래서 사실에 접근이 돼야 그 다음에 사실에 기초해서 이건 잘 된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사실 자체가 없어요. 무지한 상태예요, 거의. 그래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로 북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요. 대북 인식 장애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병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맨 아래 이렇게 조금 덜 중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비중 있게 서술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저는 공포로부터 해방이라고 봅니다. 대북 인식 장애를 유발하는 최대 원인은 공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 사람들이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이 되고 이럼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북과 관련된 인식을 하는 데서 공포가 사고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 거기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월감 중독에서 해방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않고는 또 힘듭니다. 한국 사회가 평등하고 화목한 사회가 돼야 된다. 즉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회가 아니고 격차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또 나아가 생존 불안도 해결되는 그런 평등하고 화목한 사회로 전환이 돼야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망 이런 데서 해방이 되고 돈 중심적 사고를 안 하게 되고 그 결과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북을 대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순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거는 남쪽에서 먼저 사회개혁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우월감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즉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이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기중심성을 유발하는. 근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미국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 이
정말로 좋게 발전할 수 있었던 남북 관계가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방해, 사실 한미 워킹 그룹 등을 통한 미국의 방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자주성, 독립성 이런 걸 획득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남북 관계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국식 사고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걸 미국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근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지금 시간 관계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청나라에 멸망하기 직전의 명나라예요.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명청 교체기에 지금 상황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명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는 누구이든지 다 비치거든요, 이제. 사실 2000년대 조금 지나면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멸망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석학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인종 분쟁 이런 걸 보면서 거의 일반인들도 이제 느껴요.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 쟤네들이 힘이 없다. 그리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 사회가 좀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사회는 이제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모방해야 될 사회는 아니라는 인식은 거의 저는 일상적으로 좀 일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대미 자주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명나라한테 사대하다가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조선의 지배층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역시 인식과 사고도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적 증오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단 알고 나서 미워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실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알고 나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물론 철폐돼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정보를 다 개방해버리면 정부 방침으로 싹.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막 하다 보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 한 2천만 원을 다 국가보안법으로 쳐낼 수는 없으니까 점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압력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정부가 내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심지어는 보수 진영에서도 정보 개방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약간 열등감이 적은 보수인가 보죠. 근데 하여튼 나온 적이 있는데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 놓고 국민들이 판단해서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혹은 뭐 지지하든지 뭐 거부하든지 다 알아서 결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뭐 차단을 해놓고 정보를 완전 차단하고 접근을 차단해놓고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보고 정신병자 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지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이 북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북 바로 알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지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죠. 이 무지 탈출과 관련된 얘기죠.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는 거를 전제를 깔고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통일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 또 북과 사이좋게 지낼지 아니면 싸워서 기어이 멸망을 시켜야 될지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북에 대해서 알려면 무지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잘 수행한다면 우리가 대북 인식 장애를 극복하고 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 월북하는 심리학의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본론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서론을 요청을 하셔서 이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 결과 그러면 대북 인식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북을 살펴봤을 때는 남과 북은 어떤 심리적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비슷한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요. 네. 사회주의가 멸망했다라는 그 유명한 있잖아요. 역사의 종언 뭐 이런 거.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고 자본주의가 이겼고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뭐 그래서 사회주의 인간 본성에도 안 맞는 사회고 자본주의가 맞는 사회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한 것은요. 결국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생긴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소련과 동구권이고 한묶음으로 봐야 되겠고 중국식 사회주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북쪽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바가 또 북쪽을 약간 벤치마킹한 쿠바하고 북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주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유럽처럼 자본주의의 틀을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를 이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실험은 아주 다종다양하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근데 그 중에서 소련식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죠. 확실하게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 거는 소련식 사회주의죠. 근데 소련식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이 과연 사회주의 실패냐? 그렇게 사실 볼 수 없는데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론을. 국제적 여론을.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그 소련과 동구권이 망하고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나라를 찍어서 쳐들어가던 때잖아요. 뭐 악의 축 이런 거 찍어가지고 정해놓고 쳐들어갔거든요. 이란, 이라크, 북 해서 이라크부터 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시대다 보니까 막 설설 겨웠을 때입니다. 미국 앞에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당시에 미국이 하는 말은 곧 진리였던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겁을 먹고 제가 볼 때 사상적으로 변질됐어요. 근데 요즘에 오니까 약간 이제 최근에 지식인들이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제 약간 좌파, 진보 이런 서구의 지식인들이 미국이 그렇게 생난리를 쳐서 이제 흥분을 하고 뭐 세계 초강국으로 등장해서 영원히 이제 사회주의를 망하게 만들 것처럼 하던 시기에는 지식인들도 다 이제 맛이 갔다 하는 얘기를 이제 서구 지식인들도 얘기를 하더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서구 지식인들도 몰랐습니다. 그 공포, 미국에 대한 공포. 그때 미국이 그랬잖아요.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적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적이에요. 언제 이라크처럼 당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왔던 게 사회주의의 실패, 자본주의의 승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서서히 타격을 받아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가 왜 실패라고 실패라고 봐야 되느냐.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다. 실험 중이다.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쪽의 여론이 오히려 요즘은 우세한 편입니다. 자, 그 증거를 몇 개 대라고 한다면 이제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평등이라는 의자가 다시 등장했죠.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평등이라는 의자가 계속 위력을 떨쳐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입니다. 이때를 자본주의 황금기라 그러죠. 평등 수준이 높았던 시기.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권 때문이에요. 사회주의는 평등이 이제 일단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회니까 다른 건 몰라도 평등 수준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평등이라는 의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작용이 됐던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80년대에 사회주의가 망하고 소련이 멸망하자 자본주의권에서 평등이라는 의자가 사라졌어요. 아예 그 얘기를 떠들면 시대착오적인 인간, 사회주의자,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자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권에서 아예 평등이라는 의자가 싹 빠졌다가 다시 자본주의의 문제점,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가 자꾸 생기니까 결국 다보스 포럼이니 뭐 이런 데서도 평등의 의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뭐 사회주의자들은 뭐 이런 말할 거 없고 그냥 스티글리츠 같은 미국의 그런 어떤 약간 진보적 학자들조차 사회주의적인 시책 도입을 주장합니다. 북유럽형 모델 주장을 하고요. 이런 이제 추세, 북유럽 모델이 다시 각광을 받고 뭐 이런 추세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주의는 성공 가능한 체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험을 더 한다면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옛날에 심리학자 중에는 에릭 프롬이 그 문제를 좀 다뤄서 에릭 프롬은 소련 사회주의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사회주의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는 아직 실험 중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실험 충분히 했고 이제 안 된다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자, 그런 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인 어떤 지식계나 이런 지형도 바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젊은 층은 조사를 해보면 55% 정도가 사회주의 쪽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층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스웨덴식 모델, 미국식 분배 모델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하는 여론조사에서도 한 80몇 프로가 스웨덴식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특히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오히려 사회주의 모델, 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은 어때요? 지금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처음에는 다 미친 소리니, 뭐 이제 헛소리니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제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변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거고, 사회주의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 실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할게요. 한 가지 더 이제 네. 심리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왔죠. 예,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때까지 했던 그 헛소리들입니다. 계속 그 주장을 해왔죠. 걔네들이. 신자유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아니라는 게 여러 차례 밝혀지면서 반론들은 이미 그가 볼 땐 충분히 제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수많은 책들을 또 조사해 보니까 외국에서 이미 많은 반론들을 해서 그게 틀렸다는 걸 깨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도 결국 그 인간은 동물과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생존 본능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발상 자체도 틀렸고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뭐 실험 뭐 수많은 것들이 또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요 협력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존재라는 게 지금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뭐 진화심리학도 억지로 조작해서 이걸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느 쪽도 지금 흐름은 인간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치고받고 이기고 지고 하는 세상에 살기보다는 같이 협력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존재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학자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쓰는 것 같고, 뭐, 그게 많이 퍼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간이 우월감을 추구하는 거는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없으면 우월감 추구하는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걸 즐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 임상이나 정신건강 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 그게 부족할 때 열등감이 심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하면 우월감이 문제가 아니고 열등감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평등이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평등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평등 수준이 낮을 때 그러니까 평등 수준이 낮을 때는 열등감과 우월감, 뭐 과시욕, 소비 이것도 올라갑니다. 범죄율 같은 게. 근데 평등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사라지고 사람들 관계 좋아집니다. 서로 잘난 체하고 우월하게 하려는 행동 없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에서 그걸 자세하게 언급해서 다뤘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진행됐어요. 90년대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야말로 1990년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의 시대를 풍미했던 어용이론, 사이비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고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끌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존재이지 옆 사람을 때려잡고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세상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왜곡이죠. 명확한 왜곡.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시면 제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또 있습니까, 질문? 네,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